네, 자, 계속 이어서 방염이란 주제인데요. 그 시설법 제20조에 보게 되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방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우리가 방염하는 방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고요. 또 방염 대상 물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이 방염 대상 물품이 위일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관계인에게 해당 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이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염 성능 검사를 받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염 성능 이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시행령에서 전부 다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 공사법에서는 방염업을 방염 처리업이라고 하는 면허를 어떤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들, 그런 기준은 공사법에 있었던 것이고, 사실 방염이란 주제로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소방시설법에 다 있습니다. 시설법에 보면 이제 방염을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방염을 해야 되는 물품, 그다음 방염 성능 기준까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제30조인데요. 이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1번에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리고 헬스장이죠.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행장, 종교집회장, 그리고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종교, 운동시설들. 근데 이제 수영장은 뭐 굳이 할 필요 없다. 물이 항상 닿으니까.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합숙소, 노유자 시설들,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촬영소. 그 다음에 이제 다중용업소. 그 다음에 위 해당하지 않는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11층 이상짜리 건축물 전부 다를 말합니다. 전층. 근데 아파트 등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요것도 삭제가 될 거라고 해요. 아파트에도 다 방염 물품을 쓰도록 아마 할 걸로 앞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아파트 제외입니다. 이런 건물이다, 요 용도다 라고 하게 되면 방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안에 있는 전체를 방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 용도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요게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1번에 뭐가 있을 때, 이게 방염 물품인데 1번에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미리 해서 나온 물품으로서 커튼, 블라인드, 카펫, 벽지. 근데 종이 벽지류 중에서 그 두께가 2mm 미만 되는 얇은 종이 벽지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일단 우리가 벽지류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방염 벽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시용 합판, 목재,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섬유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방염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안막, 무대막, 그 다음에 스크린,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스크린,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버는 특수장소인데 섬유류,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제작된 소파 의자인데 요건 세 가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인업장업에 한해서고요. 일단 얘네들은 요 물품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커튼, 카펫 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커튼이나 카펫을 설치할 것 같으면 방염 커튼, 방염 카펫 깔아라 이겁니다. 블라인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벽지류도 마찬가지로 붙이려고 하면 방염 벽지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방송국 촬영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합판 목재도 다 뭐가 돼야 된다? 방염 합판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2번에 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항목의 것으로서 돼 있습니다. 근데 가구류,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종이류, 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2mm 미만 되면은 벽지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두께가. 그건 종이 벽지는 제외 또 대상이었고. 근데 2mm 이상인 종이류, 합성 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들, 그 다음에 합판 목재,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게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도 포함되고요.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되지 않는 벽체. 이게 보통 우리 뭐 그 초밥집이나 일식집 가면은 칸막이 벽 드르륵 미는 것들이 있죠. 슬라이딩으로 미는 이런 벽체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벽체 말고 천장까지 고정되어 있는 벽체는 그 칸막이 벽이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미리 불연제로 이상하라고 돼 있거든요. 일반 칸막이 벽은. 근데 이제 고정 칸막이 말고 이동식 칸막이는 그런 불연제로를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라도 해라? 방염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음재라든지 방음재 등도 다 뭐가 돼야 된다? 방염 처리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 포함을 하려고 해요. 주제는. 근데 그게 좀 순차적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아파트도 안쪽에 포함하는 걸로 아마 법을 바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확장한다는 제가 뭐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그 고정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에서 이 가구류는 또 포함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붙박이장 같은 거 있죠, 그죠? 미리 그 찬장 같은 거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고정해서 아파트가 처음에 그 보통 아파트를 분양하고 할 때는 그 건설사들이 미리 다 해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판매할 때 그게 설치되는 붙박이장이라든가 그 주방에 있는 찬장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 걸로 방염 처리가 된 합판을 쓰겠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방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제를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고층 아파트들도 불나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커튼이나 카펫도 다 뭘로 해라. 방염 처리된 걸로 써라라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법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주제로 체크할 게 하나의 문제식이 있다 이거죠. 요게 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방염 물품을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렇다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걸 방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이런 물품들을 할 때는 무슨 물품으로 방염 처리된 걸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요 카펫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는 후처리가 할 수가 없어요. 후처리가 안 돼요. 후처리가 뭐냐면은 방염이 안 된 제품을 사와서 걸어 놓은 데다가 칠을 해가지고 방염을 시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선처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품을 만드는 커튼 업자, 이런 블라인드 업자들이 방염 면허를 다 내놓습니다. 본인 회사에서. 그래서 자기가 커튼 생산하고 나서 그걸 방염 처리해가지고 방염 필증 검사 다 받고 필증 받아서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선처리라고 하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업자들, 소방업자들이 보면은 바깥에 방염 붙여 놓잖아요. 스티커로 막 간판에다가. 근데 그거는 전부 다 후처리입니다. 후처리가 뭐냐면 전부 합판 목재밖에 해당이 안 돼요. 합판 목재.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합판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럼 합판으로 마무리했을 때에도 여기다가 벽지를 방염 벽지 바르면 또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방 안에 합판은 아무런 성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마감을 뭘로 해놓으면 방염 벽지 해놓으면 방염된 걸로 본다고요. 그리고 이 방염 벽지도 방염 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방염 성능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합성 수지류들이. 그걸 쫙 발라놓으면 방염된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요거 마감은 합판에 놓고 더 이상 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대로 딱 그 상태 놔두고 있다. 그럼 그때는 뭐라도 해라 여기다가 방염 칠을 해놔라 이거죠. 이거 방염 후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염 필름을 사가 붙이는 거는 선처리 제품을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지를 바르는 것도 방염이 선처리 되는 제품을 사서 붙였기 때문에 방염 처리하는 게 아닌데, 후처리는 이제 뭐냐면 방염 뿜칠 이렇게 펌프실 해가지고 방염 뿌리거나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놓거나 해서 한 2, 3회 도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묻힌 다음에 입혀놓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약재가 무슨 약재라고요? 방염 필증을 받은 약재거든요.
그 약재를 가지고서 업자들이 와가지고 페인트 칠처럼 이렇게 3회 도포를 하는 겁니다. 도포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포를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샘플링 잘라가지고 성능 검사를 해요. 방연 성능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우리가 후처리라고 합니다. 그럼 후처리는 누가 한다? 후처리에 대한 제품 검사는 누가 하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근데 애초에 선처리된 제품들은 공장에 찍어 나오잖아요. 요거는 소방청장이 합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뭐 이렇다 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체크할 건 이제 방염을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방염을 하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어서 가는 게 이제 또 2항에 법 20조 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은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된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 성능 기준은 다음 각호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요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잔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잔염 시간 20초.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걸 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외울 때 보통 잔염 20초, 잔진 30초라는 걸 공부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성능을 봤을 때 방염을 입혀 넣잖아요. 그럼 방염이, 성능이 제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내화구조라는 개념이고, 실제. 그 밑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가 있어요. 난연재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가연재료죠. 가연물. 근데 가연재료에다가 뭘 칠해 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방염은 난연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그러면 이제 가연물에다가 방염 처리를 해놨으면 여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불이 일단 잘 안 붙겠죠.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그게 이제 일정 온도, 그 토치의 불의 화염의 온도가 뭐 850도부터 950도 사이 토치 불의 온도가 있는데 그걸로 갖다 대는 실험을 했을 때 몇 초 동안 가하는 시간 기준이 있어요. 그걸 3회 이상을 해도 불이 안 붙어야 돼요. 일단 그 시간 가했을 때 불이 안 붙어야 돼요. 칠을 했으니까. 근데 계속 가하다 보면 언젠가 불이 붙겠죠. 물질 자체가 가연물인데. 근데 불이 붙었을 때는 화염이 확 발생할 거잖아요. 화염이. 그럼 화염이 발생했다가 뗐을 때 그 화염이 스스로 꺼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확대되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방임실이 있으니까. 그럼 이 불이 스스로 꺼져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이 화염이 유지되는 그 시간이 몇 초? 20초 이내에는 꺼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꺼졌을 때 남아있는 뭐는 남아있어요. 그래도 목재 같은 경우에. 잔불 남아있죠. 안에 따닥따닥따닥 심지가 남아있잖아요. 요 심지는 몇 초? 30초라고요. 그럼 최장 50초 이내는 완전 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초 이내에 잔염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몇 초?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는 시간은 몇 초? 30초. 결국 최장 50초 개념이 되는데 요 시간 이내는 완전 진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그리고 그때 완전 진화가 됐을 때 그리고 새까맣게 타들어간 면적이 있잖아요. 새카매진 면적이 있죠. 그래서 그 면적 측정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몇 제곱센티미터 이내?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타들어간 불꽃의 길이, 화염 그 타들어간 그 탄화된 길이가 몇 센치? 20cm 이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에 불이 붙을 때 그 실험하는 그 실험 장비로 해서 불꽃을 붙이는 그 접염 횟수가 몇 회 이상? 3회 이상일 때 버텨야 된다 이거죠. 초반 1회, 2회 했다고 불 붙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생성되는 연기량, 발생 연기량을 측정했을 때 그 연기 농도가 400 이하, 400mg per 메타3승, 1m, 1m 되는 정도의 연기 입자 질량이 400mg인데, 하여튼 그 이하. 하여튼 요런 기준을 전부 다 뭐 해야지?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잔염은 몇 초? 20초. 잔재는 30초. 탄화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탄화 길이는 20cm,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연기 발생 연기 밀도는 최대 400 이하.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데 제품마다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요구합시다는 얘기를 법에서 하고 있고, 원래 뒤에 보면 방염 커튼, 방염 블라인드가 다 달라요. 수치들이. 법적 기준 수치들이. 근데 그 수치들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있고요. 법에서는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또 본부장 서장은, 1항에 따른 방염 대상 물품 외에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현행 요런 장소에 설치되는 침구류 소파 의자라든지 건축물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되는 가구류 같은 경우에 권장 물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권장 물품을 뭘로? 의무로 끌어올릴 거라고요. 앞으로 법에서는. 그런 규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1조로 바로 넘어가는데 법률, 방염 성능 검사라고 해요. 방염 성능 검사. 그래서 법 20조 1항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은 아까 1항에 말했던 선처리 제품들입니다. 후처리 말고 선처리 제품들은 청장의 어떤 방염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또 받은 것이어야 한다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시행령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32조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라고 해서 어떤 전시용 합판, 목재, 무대용 합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게 되는 합판 목재류는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고, 요거 외에 애초부터 방염 성능을 씌워 나오는 제품들은 누가 실시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염 처리업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공사법에 보면 방염 처리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업종이 있다는 건 공사법에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이제 합성 수주류 방염업, 섬유류 방염업,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합성 수주류 방염업이라든가 섬유류 방염업은 선처리 제품들을 말하는 것이고,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후처리 제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처리 제품 제조사들, 그런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섬유류 방염업이라든지 합성 수주류 방염업을 다 내놨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 제품을 뭐 한다? 제품공사 신청을 하고 필증을 받고 한다 이거죠. 그럼 그때 이제 어떤 불법적인 그 거짓 시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은 벌금 벌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판 목재류 한 방염 처리업자도 자기가 방염을 해가지고 방염 칠했으면 곧 잘라가지고 제품 검사하는데 칠 안 하고 일부만 칠해가지고 그것만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방사 입장에서 지금 제일 곤란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 그 부분만 칠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검사를.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탁 갖다 대고 방염이 씌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걸로 합니다. 방염제 약품을 사간 걸로 봐요. 필증에 보면은 그 말통 한 개당 바를 수 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통을 다 썼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증을 그 말통 리터당 필증을 주거든요. 그럼 그 필증을 붙여요. 그럼 이 그 말통에 붙어 있는 필증이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다 발랐으면 이 필증만 떼가지고 소방 제출하거든요. 요 필증을 다 썼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약값보다, 그죠? 이 바르는 인부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약품을 그냥 가서 버리고, 그죠? 필증만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소방서 알 길이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거짓시로 하면은 어떤 벌금 벌칙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방염까지 이제 보신 주제로 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다 봤네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일 핵심이죠. 소방시설에서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게 점검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3장 자체점검으로 법률 제22조입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라고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그 부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또는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을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점검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요. 나중에 벌금 벌칙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관계인은 반드시 돈을 들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업자가 점검했을 때는 결과 보고서를 누가 주라고요? 관계인 주라고요. 그리고 관계인이 제출하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소방서에 제출하는 건 누가 내출한 거다? 관계인이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인이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좀 뭐가 있냐면 뭐 점검하고 했을 때 이 점검업체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무조건 안전관리자예요. 모든 화재 사건이라든가 모든 법적 문제들은 이 안전관리자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점검한 결과 보고서대로 제출하는 건데 이 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럼 점검 결과를 점검한 업자가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건지에 대한 조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관리자가 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수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업자는 지적사항을 이만큼 넣어서 줬어요. 건물주한테. 근데 건물주가 제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지정돼서 수정한다 이겁니다. 이상 없음으로. 수정 제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건물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법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리업자는 사실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럼 관계인이 그대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관계인이 그걸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는 바가.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가장 큰 사례가 뭐였다고요? 가장 큰 사례가 업자가 점검보고 제출하다 보니까 관계인이 뭐 하는 거예요? 수정 요청을 하는 거죠. 지적사항 없애달라. 우리 건물 지적 없는 걸로 계약해달라. 뭐 점검해달라. 그리고 점검업체가 보고서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원래. 관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였습니다. 원래 조항이. 근데 이제는 관리업자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라고요?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거라고. 지금 법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좀 업자가 관계인하고의 과불관계가 좀 해소가 된 법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관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관계인이 계약을 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럼 관계인이 뭐 한다고요? 지정액을 협의를 한다고요. 그 지정액을 좀 빼달라. 그러면 업자가 지정액을 빼는 겁니다. 업자가 지정액을 빼고 그 업자가 뺀 지정액 보고서를 소방서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100% 책임은 업자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관계인한테 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업자는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점검해서 제출해라 이겁니다. 관계인 보고. 그럼 관계인이 거기서 뭐 하라고요? 판단해서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검의 책임은 이제 관계한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검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해졌다? 옛날보다는 가불관계가 없어졌다라는 개념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개정안은 그래요. 현재 시야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일단 결론은 저 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 거라고요?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거라고요. 자, 이어서 요거 이제 1, 2번 얘기는 좀 이따가 뭐 보도록 하고. 일단 이거 계속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자, 밑에 1번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 신설을 된 게 뭐냐면 신설된 경우입니다.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인데 결국엔 신축이 신축. 이건 신축 현장인데 신축 현장에는 반드시 끝에 뭐가 나온다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거든요. 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라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가 들어가요. 근데 이때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이라는 기간 이내에는 반드시 최초 종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최초 점검. 그래서 이 최초 점검이라고 하는 게 또 법상 무조건 관리사 입회하는 종합 점검만 돼요. 좀 이따가 공부하시겠지만 이 자체 점검의 종류가 종합 점검이 있고 작동 점검이 있는데 이 종합 점검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관리사가 입회하는 점검이거든요. 관리사. 그러니까 소방서 관리사가 입회하는 점검인데 규모가 종합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합 점검을 해야 되는 건물 규모가 아닌 건물도 사용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용 승인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 점검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리사가 하는 점검 대상이 커진 거죠. 확장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건물도 뭐 하라고요? 종합점검을 무조건 받으라고요. 첫 회. 그래갖고 종합점검 받았죠. 근데 그 건물은 종합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해당 사용 승인에 속한 그 다음 해 때는 작동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년 뭐만 하고 있고 작동 점검만 하게 되고 종합 점검은 처음에 한 번만 한다 이거죠. 근데 종합 대상이었으면 당연히 건물 규모 커서 종합 대상이었으면 당연히 일단 60일 이내에 종합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승인 떨어진 그 다음 해에 그 달에는 종합을 합니다. 그래놓고 6개월 후에 작동, 또 6개월 후에 종합, 6개월 후에 작동 이런 식으로 종합 점검을 하는데 일단은 무슨 점검이 한 개 신설됐다고요? 최초 점검. 이걸 우리가 이제 명칭을 우리가 현재 최초 점검이라고 하고요. 이 최초 점검은 반드시 종합 점검입니다. 종합 규모의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건물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는 얘기는 작동 점검 대상 이상지들이에요. 즉 3급 이상지들만 해당이 되고 3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물은 이것도 안 합니다. 최초 점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점검 대상지가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예전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건물 규모가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속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무조건. 다만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게 3급 이상지였거든요. 과거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작동 점검은 했어야 되고 화재 조사라든가 어떤 소방 조사가 나갔을 때 1년에 했던 그 조사, 그 점검 결과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대상물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했다고요? 없앴다고요. 없애가지고 현행은 무조건 몇 급 이상지만 3급 이상지만 3급 소방안전 대상물 이상지들만 작동하면 된다. 그럼 3급이 안 되는 건물들은 작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은 공장들에서 비상경보설비급이 있죠. 400 이상, 600은 안 되는데 그런 작은 건물들 있죠. 공장들. 원래 과거에 작동 점검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동 점검 안 합니다. 점검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야 될 서류도 없습니다. 그냥 소방객서 이런 건 있겠죠. 자체적으로 이제 3급 이상지가 또 소방객서니까. 3급이 안 되는 것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잖아요. 관계인만 있고. 네, 그건 소방객서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후퇴된 법안이라고 생각도 하긴 하지만 일단은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행안부를 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거 종합 작동하는 기관인데 이제 그때 이제 업자로 하여금 점검받았을 때는 관계인이 지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배치 기준, 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될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3번에 1항에 따라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하게 하는 경우에 점검 대가는 뭐 NGLA 산업진흥법에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규모, 종류, 점검 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 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의 이를 소방 자체 점검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점검 쪽이 워낙 저가 입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점검 공영제 얘기도 한번 나와가지고 용역비도 많이 썼고 소방청에서 근데 아직 그 공영제는 아직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판단이 많아가지고 그건 지나갔고 없어졌고 표준 자체 점검비라고 해서 점검 단가가 워낙 저가로 막 내려가다 보니까 요 정도 점검비는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표준비를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거나 점검을 한 업체들 그리고 관계인들한테는 조사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됐는지를 수사를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좀 바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뭐 관계인들의 반발도 많은 상태긴 한데 일단 현행 기준은 표준 자체 점검비를 공표했고 그 점검비대로 비용을 받고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점검을 해라. 또 이런 기준으로 법을 좀 공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업계들 간에도 분분해요. 어떤 업계분들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나는 계속 저가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거고. 근데 이걸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직 조금 이게 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노이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 관공서라든지 국가기관들은 이걸 기준 적용하려고 해요. 거기에 맞춰서 입찰도 올리고 있고 원래 입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개 업체 들어올 때 표준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낮은 금액 하면 이건 탈락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어떤 표준 점검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일단 표준 자체 점검비의 공표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고 또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런 사유로 점검의 실시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체 점검의 제목인데 전부 중요한 건 뭐 대통령령 행안부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법률안은 크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굵직굵직한 내용만 말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대통령령에 말한 요건 아까 그 연기 신청하는 거. 그래서 만약 22조 6항 전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 또는 뭐 안 하는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서류 양식지는 전부 다 행안부령, 시행규칙에 연기 신청서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신청 절차, 뭐 기간 등은 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게 좀 중요한 주제긴 해요. 그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앞에 뭐 어떤 조사를 연기 신청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해당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 출장하는 경우, 뭐 자진 실시가 곤란한 경우, 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뭐 이럴 때 연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시행 규칙의 자체 점검입니다. 제 19조 앞서 우리 법 22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 안전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란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점검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리업자 등이라고 하는데 이때 관리업자가 있고요. 점검업체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소방서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런 관리업자 등이라는 표현에서 관리업자는 업체에 맡기는 거고 근데 업체 안 맡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뭘 들고 있을 때 소방서 관리사 또는 기술사를 들고 있을 때는 이 스스로 또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 소방서 관리사가 사실 업체에 사실은 주인력으로 선임되는 조건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관리사들이. 그래서 이제 또 관리사들은 또 이제 취업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전문 관리업을 낼 때에는 5년 이상 경력 관리사 1명, 뭐 3년 이상 관리사 경력 1명, 이렇게 있어야지 전문 관리업을 낼 수가 있고 또 관리사로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지 일반 관리업의 주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이제 관리사 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리사를 취득하고 나서 1년 경력이 있어야지 일반 업체의 주인력으로 선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를 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업을 면허를 차리기 위해서는 1년 경력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관리사 따고 1년 경력이 있어야지 일반 업이라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3년 경력하고 5년 경력자 2명이 있어야지 전문 관리업을 내거든요. 면허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존 업체들, 기존의 관리사가 몇 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주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리사를 해서 뽑는 거죠. 신입된 관리사는. 뽑아가지고 배치만 하는 현장 배치. 근데 이때 만약에 기존 관리사가 그만두고 나갔다, 이 회사에서. 그럼 이 관리사로 이 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이상 관리사 있어야지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면허가.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1년 이상 되는 관리사가 계속 고정 멤버로 한 명이 있어야지 업이 유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기준은. 일단 그런 거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소방서 관리사가 업체에 취업하는 루트도 있지만 또 이제 관리사가 안전관리자로 있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종합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셀프로. 그러니까는 큰 규모 건물 특급이라든가 특급 대상물은 또 관리사가 특급 소방관 수첩이 나오거든요. 자격 요건이 관리사 따면은. 그러면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서 관리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종합점검, 작업점검, 작동점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규모 큰 건물은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업자 돈을 주면 그 돈 줄 거를 갖다가 그 안전관리자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장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롯데가 뭐 삼성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도 있어요, 지금요. 또 이제 뭐 지하철 관리공단, 무슨 관리공단 이런 데들도 관리사를 채용해서 하는 현장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런 시장이 아마 앞으로는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런 법률안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다 업체 맡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지금 현행 법률안대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시장도 형성이 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사람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점검을 할 수가 있다. 종합작동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자체 점검의 구분, 대상, 장비,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제일 핵심인데 여러분께서 핵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작동 못세 있구나. 작동 점검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종합 점검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최초 점검, 최종 점검대로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매년 실시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의 종류인데 요거를 해야 되는 당연히 뭐가 있는가? 요거에 이제 그 정의가 있고요. 이 종류별로 용어 정의가 있어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할 수 있는 점검자 자격 요건이 또 있다고요.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또 점검을 하게 되는 그 시기, 뭐 횟수가 있겠죠. 점검을 언제마다 해야 된다, 뭐 횟수나 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점검한 그 결과 보고서를 어떤 제출하는 어떤 방법도 있겠죠. 각 점검들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점검 두 가지의 용어 정의. 그럼 이 점검을 해야 되는 점검 대상들. 그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점검자 자격 요건들. 그리고 점검하는 시기.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럼 그 결과 보고서 만드는 법부터 해서 제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또 이제 그 행안부령 별표를 보면서 쭉쭉쭉쭉 정리를 해 나갈 건데 이런 주제로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